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혹은 고객의 요구를 맞춰가며 번 그 돈.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며 더 똑똑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물가는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항상 더 빨리 뛰어오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재테크를 못해서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뛰고 있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지만 정작 이 경기의 룰북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은 그 룰북의 가장 비밀스러운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자본주의가 교묘하게 숨겨온 돈의 공식, 그리고 우리가 왜 평생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의 시스템을 이기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부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채의 연금술. 가장 먼저 우리는 돈의 정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종이 조각? 혹은 금덩어리에 상응하는 가치?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의 본질은 바로 빚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보죠. 세상에 돈이 총 1,000원밖에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중앙은행이 딱 1,000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고 이자를 붙여 1,100원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 100원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엔 1,000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중앙은행이 다시 100원을 찍어내서 누군가에게 또 빌려줘야 합니다. 즉,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빚을 져야 하고 돈은 계속해서 새로 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 준비율의 마법입니다. 은행에 100억 원이 예금되면 은행은 그중 10%만 남기고 90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90억 원은 다시 다른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은행은 또 90%인 81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처음에 시장에 나온 돈은 100억이었지만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중에는 수천억 원의 돈이 가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대출을 통해 만들어진 실체 없는 숫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빚을 다 갚아버린다면 시중의 돈은 거의 사라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즉시 붕괴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하라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차를 사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진 빚이 곧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2부 인플레이션, 소리 없는 약탈자. 돈이 계속 불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희소성의 하락입니다. 사과가 10개 있을 때 돈이 10원이라면 사과 하나는 1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나 100원이 되면 사과 하나는 10원이 됩니다. 사과의 가치가 오른 걸까요? 아니요.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가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자산의 재분배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주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지만 그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당신의 자산은 사실상 매년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 상황에서 웃는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것들이죠. 시스템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그 돈은 먼저 정보를 가진 자들과 자산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여 가격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도달했을 때 이미 물가는 저만치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생필품을 사야 하죠. 이것이 자본주의가 합법적으로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서 부자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3부 소비의 심리학, 당신의 도파민을 쇼핑하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가난에 묶어두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소비주의입니다. 기업들은 수조 원의 돈을 써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 광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뒤처진 사람이다. 이 물건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넘어 정체성을 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명품 가방을 들고 신형 외제차를 타고 비싼 오마카세를 먹습니다. SNS는 이 욕망을 극대화하는 증폭기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단면과 나의 초라한 일상을 비교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소비하는 순간 당신의 노동력은 타인의 자본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한 달 내내 야근해서 번 돈으로 산 신상 스마트폰은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는 당신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위치에 영원히 고정시키려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벌어서 다시 시스템 속으로 돈을 쏟아부어야 부의 피라미드 상층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부부의 공식 마이너스 자산 vs 부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의 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당신의 주머니에서 매달 관리비와 세금, 대출 이자를 빼내가는 집은 부채입니다. 진정한 자산은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콘텐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업체 같은 것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면 소비를 합니다. 중산층은 돈을 벌면 부채 할부로 산 차, 대출 낀 집을 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벌면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만들어낸 수익으로 나중에 소비를 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10년, 20년 후의 격차를 만듭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 마이너스 지출 투자금이 아닙니다. 소득 마이너스 투자금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일할 돈의 군대를 먼저 고용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오부 복리의 마법과 시간이라는 자본.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또 하나의 비밀은 시간과 복리의 결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송했던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겨우 이만큼 벌려고 내가 이렇게 아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투자를 멈추고 다시 소비의 늪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부의 축적은 선형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지수적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초기 90%의 시간 동안은 성과가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10%의 시간에 모든 부가 결정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100만 원은 노년의 1억 원보다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강력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육부 노동의 한계를 돌파하라. 시스템 구축. 우리는 노동소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은 즉시 멈춥니다. 부의 핵심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책을 쓰는 것이든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것이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든 자동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소득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이자 이정표입니다. 7부 금융 문맹은 현대판 노예다. 과거의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노예는 보이지 않는 빚과 낮은 금융지능에 묶여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금융을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야 은행이 수수료를 챙기고 복잡한 보험 상품을 팔고 대중을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에 겁먹지 마세요. 본질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며 자본 수익률은 노동 수익률보다 항상 높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금융지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도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내 대출 이자 어떡하지? 라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까?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8부 실행의 격차 마이너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제 공식은 나왔습니다. 1. 돈은 빚이며 시스템은 끊임없이 팽창한다. 2. 현금은 쓰레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하라. 3. 소비로 자아를 증명하지 마라. 4.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 자산을 구축하라. 5. 복리와 시간의 힘을 믿고 인내하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계곡이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좋은 내용이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인스타그램을 켜거나 게임을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투덜거리며 10,000원 지하철에 오르겠죠.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매달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써보세요. 내 소득 중 몇 %가 자산을 사는 데 쓰이고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미래의 나를 위해 일해줄 주식을 사거나 지식을 쌓기 위한 책 한 권을 사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에필로그 부의 자유가 주는 진짜 의미.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에 숫자가 많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의 자유를 갈망하는 진짜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자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교묘하게 뺏어갔지만 동시에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다루는 법을 모르면 평생 그 도구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의 공식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